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도 아니고 악당도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정부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세금 고지서는 안 받았는데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점점 가치 없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교활한 세금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았어도 통화를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돈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음식을 팔 때 봉지는 똑같은데 내용물만 줄이는 거랑 같아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당신의 부모님 세대가 번 돈이 지금 그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통화 팽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통장에 돈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정교한 자산 수탈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이보다 더 빨리 오르면 의미가 없어요. 지난 3년간 한국의 통화량이 몇 배 증가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봅시다. 당신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저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이었어요. 그때 1,0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었나요? 대충 한 달 생활비 정도? 지금 1,000만 원으로 같은 물건들을 사려고 하면 돈이 부족합니다. 은행 금리는 연 3% 정도 줬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여러분은 2%를 손해본 거예요. 1,000만 원에 2%면 20만 원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는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부채를 어떻게 줄일까? 법적으로 높은 세금을 거두면 국민이 반발합니다. 투표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더 교활해집니다. 통화를 팽창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명목상의 부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1,000조의 부채가 있을 때 통화량을 2배로 늘리면 그 부채의 실질 가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국민은 손해보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 없이 부채를 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권리가 몰래 축소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범한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언론은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해요. GDP 수치로 보면 증가했으니까요. 물가는 어느 정도 올랐지만 성장했다는 서사가 훨씬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장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짐은 더 무거워질까?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집값, 전세, 생활비는 훨씬 빠르게 올라요. 당신의 실질 소득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봐요. 당신의 부모님이 30년 전에 저축한 돈이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같은 양의 돈인데 3배, 5배, 10배로 많은 돈을 들여야 같은 것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정책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자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행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은행, 정부가 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자산을 보관해야 당신의 돈이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상에 나온 것이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부와 은행이 화폐를 마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공급량이 정해진 화폐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절대로 2100만 개를 초과할 수 없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더 찍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칙이 고정돼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정부가 아무리 통화를 팽창시켜도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학입니다. 통화량은 2배, 3배로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정해진 양 그대로니까요. 당신이 비트코인 1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중 절대적 비중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특징인지 아세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정부가 동결시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도 당신의 것을 뺏을 수 없어요. 암호화된 개인키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당신의 자산은 완벽하게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앙 집중식 기관 없이 완전하게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시간을 역으로 생각해봐요. 2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통화량이 지금보다 5배 늘어나 있을 거야. 정부는 계속 돈을 찍을 테니까. 그럼 지금 당신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20년 후에는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의 물건들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절대 늘지 않아요. 심지어 매년 신규 발행량도 줄어들어요. 채산 이벤트라고 하는데 4년마다 새로운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이건 공급이 점점 희소해진다는 뜻이에요.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당연히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체계에서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위험했어요. 은행 예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부동산, 정부의 정책 변화에 하루아침에 가격이 요동쳐요. 주식, 기업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통화 팽창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라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급량 곱하기 수요. 이 공식 자체가 바뀔 수 없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바꿔도, 기업이 부도나도, 전쟁이 터져도 비트코인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검열 불가능합니다. 어떤 권력도 당신의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은행 송금, 정부가 막을 수 있어요. 국제 결제, 제재 조치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되나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네트워크 위에서요. 어디에 중앙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당신의 거래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상상이 되나요? 당신의 자산 이동 자유가 완전히 당신의 손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팽창시키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한국은행 모두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정책이거든요. 그 결과는 모든 통화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당신이 한국 원화로 보관하든 미국 달러로 보관하든 유로로 보관하든 상관없어요. 모두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코드로 고정돼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어느 권력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저축 방식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은행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잡고 고정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당신의 돈은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바로 공급량이 절대 변하지 않는 화폐를 소유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마치 보험처럼요. 당신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집이 타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킨 거니까요. 실질 구매력을 유지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관하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현재의 답변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통화를 팽창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예요. 당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아프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신의 자산은 계속 녹아내릴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당신은 선택지를 알게 됐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로 남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통해 당신의 자산을 지킬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